그린지방이 오디오북. 그 웃음이 지금은 눈물이 되어 돌아왔다. 오래된 목도리가 내 품에 놓여 있는 순간 장면은 바뀌었다. 목도리의 붉은색은 오후 햇살 속에서 누렇게 발해 있었고 그 색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병원의 형광등 빛으로 이어졌다. 그 목도리는 한때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던 온기였고 이제는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갈 때 손에 쥐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정수기와 결혼한 지 48해가 되었다. 우리는 1977년 봄 동네 중매로 만났다. 그녀는 수줍음이 많았고 나는 말주변이 없었다. 첫 만남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못했다. 그저 차를 마시며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결혼식 날 그녀는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다. 식장 앞에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목도리를 고쳐주었다. 추우시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내 평생의 숙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우리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정수기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 장사를 했고 나는 공사판을 전전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밤이면 우리는 좁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내일의 꿈을 이야기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 꼭 보내자. 정수기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첫 아들 민수가 태어나고 2년 뒤 딸 은희가 태어났다. 정수기는 아이들을 업고 장사에 나갔다. 등에서 자는 아기의 무게가 무겁지 않냐고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무게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희망인걸요? 나는 그녀의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에게 가혹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우리와 멀어졌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지만 결혼 후 아내 눈치를 보느라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은희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시댁 눈치에 친정을 소홀히 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정수기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사는 게 힘들겠지. 우리 땐 더 힘들었잖아.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우리는 둘이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정수기가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다시 물어보는 일,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는 일. 나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도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수기가 집 앞 슈퍼에서 길을 잃었다. 40년을 살던 동네였다. 슈퍼 주인이 전화를 해왔다. 사모님이 여기서 헤매고 계세요. 집이 어딘지 모르신대요. 달려가 보니 정수기는 낯선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아저씨, 우리 집이 어디예요?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병원에 갔다. 진단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였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정수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선생님이 뭐래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괜찮대요. 약만 잘 먹으면 된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정수기는
약을 먹으며 일상을 유지했다.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었지만 웃으며 넘길 수 있었다. 나는 메모지를 집 곳곳에 붙였다. 약 먹기, 가스 잠그기, 외출할 때 문 잠그기. 정수기는 메모지를 보며 따라했다. 그러나 병은 진행되었다. 6개월이 지나자 정수기는 내 이름을 잊기 시작했다. 저기요, 아저씨. 그녀가 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밤에는 환청을 들었다.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봐야 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뿐이에요.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민수는 바쁘다며 전화로만 위로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듭니다. 회사 일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은희는 가끔 들렀지만 오래 있지 못했다. 엄마,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괜찮아. 내가 돌볼 수 있어.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나도 한계에 부딪혔다. 정수기는 거동이 불편해졌고 밤낮이 바뀌었다. 밤에는 집을 나가려 했고 낮에는 잠만 잤다. 나는 밤새 그녀를 지켰다. 눈을 붙이는 순간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웠다. 몸은 점점 무너져 갔고 마음은 더 빨리 아파왔다. 아버지, 이제 안 돼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해요. 민수와 은희가 함께 찾아온 날,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나는 완강히 거부했다. 안 돼. 너희 엄마는 내가 돌볼 거야. 그러나 그들은 설득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팸플렛을 펼쳐 보였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55 요양원. 환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사진, 깨끗한 시설, 전문 간호사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여기는 좋은 것이에요.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은희가 말했다. 나는 결국 무너졌다. 정수기가 밤에 쓰러진 날이었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이마를 다쳤다. 피가 흘렀고 나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혼자 돌보시기엔 무리입니다. 전문 시설을 알아보세요. 일주일 후 정수기는 요양원으로 갔다.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던 옷들을 골랐다. 사진첩도 챙겼고 붉은 목도리도 넣었다. 이거 엄마 좋아하시던 거지? 은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에 도착했다. 밝은 로비, 친절한 직원들, 깨끗한 복도. 모든 것이 팸플릿과 똑같았다. 그러나 정수기의 방은 2인실이었다. 창가 침대는 이미 다른 할머니가 쓰고 있었다. 정수기는 안쪽 침대를 배정받았다. 창문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다. 짐을 풀고 나오는데 정수기가 내 손을 잡았다. 집에 가요. 그녀가 말했다. 오랜만에 또렷한 목소리였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여기서 좀 쉬다 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수가 내 팔을 잡았다. 아버지, 이게 최선이에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돌아보면 달려가 그녀를 데리고 나올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었다. 부엌의 쟁반에는 여전히 2개의 수저가 놓여 있었다. 습관이었다. 빈 의자 하나가 눈에 걸릴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잤다. 48해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요양원을 찾았다. 면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보호자도 아닌 내가 그녀를 보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 기록에 서명을 해야 했다. 감정은 기계적 절차 속에서 희석되었다. 첫 번째 방문. 정수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안쪽 침대에서는 창밖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벽을 보고 있었다. 정수가, 내가 불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나는 목이 메었다. 나야, 영수.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본 것인지 그냥 고개를 끄덕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추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나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옛날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동네 소식. 그녀는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 멍하니 허봉을 바라보았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올 때 그녀가 다시 말했다. 집에 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2번째 방문. 정수기의 머리카락이 엉망이었다. 빗질을 하지 않은 듯 했다.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세수는 시켜주시나요?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매일 아침 도와드려요. 그러나 정수기의 얼굴에는 물기가 없어 보였다. 나는 가방에서 빗을 꺼내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흰 머리카락이 대부분이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샜을까? 정수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기분 좋아? 내가 물었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3번째 방문. 정수기의 손목에 멍이 있었다. 이건 어떠다 다친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간호사에게 물으니 침대에서 내려오다 부딪혔을 거예요 라고 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손목의 멍은 무언가에 잡힌 자국 같았다. 4번째 방문. 정수기의 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디 아파? 내가 물었다. 그녀는 귀를 만지며 아파요 라고 말했다. 간호사를 불렀다. 어르신이 자꾸 귀를 긁으셔서 그래요. 손톱을 잘라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네요. 간호사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무언가 석연하지 않았다. 5번째 방문부터 나는 메모를 시작했다. 정수기의 상태, 상처, 표정, 모든 것을 적었다. 작은 수첩에 빼곡히 기록했다. 10월 15일 손목에 멍, 10월 22일 귀 부음, 10월 29일 이마에 긁힌 자국.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였다. 6번째 방문. 나는 일부러 일찍 갔다. 면회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서 정수기의 방을 지켜보았다. 간호사 한 명이 방에 들어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 약 먹어야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기는 거부하는 것 같았다. 싫어요. 쓰니까 싫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빨리 먹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간호사는 정수기의 팔을 잡고 있었고 정수기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놓았다. 아, 보호자시죠?
어르신이 약을 안 드시려고 해서요. 정수기의 팔에는 또다시 붉은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 자국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거잖아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에요. 그냥 약을 드시라고 살짝 잡은 건데요. 소란을 듣고 수간호사가 왔다. 나는 정수기의 팔을 보여주며 항의했다. 이게 살짝 잡은 겁니까? 손가락 자국이 다 찍혀 있잖아요. 수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신입이라 아직 서툴러서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요양원을 믿을 수 없었다. 정수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러나 면회 시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더 자주 방문하려 했지만 요양원은 규정을 내세웠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정해진 면회 시간만 가능합니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네가 보호자 아니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민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닐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는 있죠. 나는 답답했다. 실수? 이게 한두 번이냐? 6번째 방문. 나는 일부러 일찍 갔다. 면회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서 정수기의 방을 지켜보았다. 간호사 한 명이 방에 들어갔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 약 먹어야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기는 거부하는 것 같았다. 싫어요. 쓰니까 싫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빨리 먹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간호사는 정수기의 팔을 잡고 있었고 정수기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놓았다. 아, 보호자 쓰죠? 어르신이 약을 안 드시려고 해서요. 정수기의 팔에는 또다시 붉은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 자국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뭡니까? 이건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거잖아요. 간호사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에요. 그냥 약을 드시라고 살짝 잡은 건데요. 소란을 듣고 수간호사가 왔다. 나는 정수기의 팔을 보여주며 항의했다. 이게 살짝 잡은 겁니까? 손가락 자국이 다 찍혀 있잖아요. 수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신입이라 아직 서툴러서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요양원을 믿을 수 없었다. 정수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러나 면회 시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더 자주 방문하려 했지만 요양원은 규정을 내세웠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정해진 면회 시간만 가능합니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네가 보호자 아니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민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닐 거예요. 실수가 있을 수는 있죠. 나는 답답했다. 실수? 이게 한두 번이냐? 은희는 더 냉담했다.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치매 환자들은 자해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이미 짐이 되어버린 것일까? 나는 혼자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요양원의 CCTV를 보고 싶었다. 사무실에 찾아가 요청했다.
제 아내가 다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난색을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절차가 뭡니까? 보호자의 동의서와 열람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는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다. 네가 서명 좀 해줘야겠다. 엄마 CCTV 보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대. 민수는 꺼려하는 기색이었다. 왜 굳이 그걸 보시려고 하세요? 괜히 문제만 커질 텐데. 문제가 크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내 엄마가 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서류 준비해 주시면 서명할게요. 그런데 아버지, 요양원이랑 사이 나쁘게 하면 나중에 엄마 케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그런가?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수기가 더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될까? 그러나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서류를 준비했고 민수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CCTV 열람 허가가 나지 않았다. 검토 중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나는 매일 전화했고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을 찾아갔다. 직원들은 나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절차가 있으니까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왔다. 사무실에서 원장과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복도 모퉁이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 보호자 계속 CCTV 달라고 하네요. 직원이 말했다. 원장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최대한 늦춰. 기록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기록 정리? 무슨 기록을 정리한다는 것일까? 나는 불균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수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퇴근하는 직원들을 지켜보았다. 한 젊은 간호사가 혼자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누구세요? 301호 환자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환자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나는 간곡히 부탁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녀가 주위를 살폈다. 요양원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환자가 너무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가끔은 실수가 생길 수도 있죠. 실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저 가봐야 해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에서 나는 확신했다. 요양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녹음기를 샀다. 작은 펜 모양의 녹음기였다. 다음 토요일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요양원에 갔다. 정수기의 방에서 2시간을 보내는 동안 녹음기를 켜두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 간호사들의 이야기, 모든 것을 녹음했다. 첫 번째 녹음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녹음을 계속했다. 3번째 방문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되었다. 오늘도 들어왔네. 돈은 넣었지? 낮은 목소리였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넣었지? 걱정 마. 이번 달분까지 다 처리했어. 잘했어. 그 영감쟁이 자꾸 CCTV 보여달라고 하는데 최대한 버텨. 알았어. 그런데 보호자들은 뭐라 안 해? 나는 녹음을 멈추고 다시 들었다. 돈을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보호자들이라는 말,
정수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가? 나는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녹음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다. 목소리를 분석하려 애썼다. 한 목소리는 수 간호사 같았다. 다른 목소리는 익숙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 목소리는 내 아들 민수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까? 그러나 의심은 씨앗처럼 자라났다. 나는 다음 주에 더 일찍 요양원에 갔다. 면회 시간 1시간 전에 나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민수가 요양원 뒷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평일 오전이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민수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숨어 기다렸다. 30분 후 민수가 나왔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원장이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민수가 요양원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받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왜? 나는 민수를 집으로 불렀다. 은희도 함께 오라고 했다. 그들이 거실에 앉았을 때 나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은희가 물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들어왔네. 돈은 넣었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혜는 오빠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요양원에 돈을 주고 있는 거냐?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냐?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요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정부 지원금만으론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다그쳤다. 은희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요양원 측에서 제안을 했어요. 추가 비용을 내면 엄마를 더 잘 돌봐주겠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더 잘 돌본다고? 그런데 왜 너희 엄마는 자꾸 다치는 거냐? 민수가 변명했다. 그건 치매 환자들이 원래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마! 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난 봤어. 너희 엄마 손목에 손가락 자국, 귀에 멍. 이게 넘어져서 생긴 거냐? 은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우리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 나는 비웃었다. 너희가 돈을 주고 있으면서 몰랐다고? 도대체 그 돈이 뭐 하는 돈이냐? 민수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요양원에서 엄마를 조용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밤에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들을 방해한다고. 추가 비용을 내면 약을 더 주고 조용히 관리하겠다고. 나는 현기증이 났다. 약을 더 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은희가 설명했다. 수면제요. 엄마가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니니까. 수면제를 멋대로 먹인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의사 처방 받아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요양엄마가 맨날 멍한 거구나. 약을 과다하게 먹여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은희가 울면서 말했다. 요양원에서 엄마를 내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우리가 돌볼 수도 없는데 요양원에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 자식들이 돈으로 엄마를 조용히 만들려 했다는 것. 그것이 학대로 이어졌다는 건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졌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젊은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 녹음을 들려주고 정수기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불법 운영 소지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CCTV 원본, 진료 기록, 약물 투여 내역. 그는 리스트를 작성했다. 어떻게 그걸 구합니까? 내가 물었다. 보호자 자격으로 정식 요청하셔야 합니다. 거부하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다. 너 보호자지. 요양원에 정식으로 모든 기록을 요청해라. 민수는 망설였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도 뭐? 내가 쏘아붙였다. 너희 엄마가 맞고 약에 취해 사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결국 민수는 따랐다. 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다. 원장실에서 민수가 요청했다. 어머니의 모든 진료 기록, 약물 투여 내역, CCTV 영상을 요청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왜 이러시죠? 지금까지 잘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나섰다. 잘 지냈다고요? 우리 아내가 자꾸 다치는데?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어르신들이 원래 그러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럼 CCTV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절차가... 원장이 변명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이건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 열람 요청서입니다.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 있습니다. 내가 잘라 말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이러면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야. 너 엄마를 위해서. 일주일이 지났지만 요양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은 즉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법원 명령에 떨어지자 요양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자료들을 검토했다. CCTV 영상, 진료 기록, 약물 투여 내역,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CCTV를 보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화면 속에서 정수기는 간호사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싫어요. 집에 갈 거예요. 정수기가 소리쳤다. 간호사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만히 있어요. 정수기가 넘어졌다. 간호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귀를 잡아당겼다. 다른 영상도 있었다. 밤 시간 정수기가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다. 야간 근무 직원이 다가와 거칠게 밀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니까. 정수기는 벽에 부딪혔다.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 약물 투여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다. 정수기는 수면제를 하루 3번 복용하고 있었다. 의사 처방은 하루 1번이었다. 누군가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과다 투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료 기록에는 정수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 상태로 보냄. 의식이 혼미하며 거동 불가. 이게 치료인가? 이건 살인이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갔다. 처음에 경찰은 미지근했다. 요양원 문제는 복잡합니다. 민원으로 처리하는 게... 나는 CCTV를 보여줬다. 이게 민원입니까?
이건 폭행입니다. 담당 형사가 영상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심각하네요. 그는 수첩을 꺼냈다. 정식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 요양원은 발칵 뒤집혔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 직원들이 소환되었다. 원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압수된 컴퓨터에서 더 많은 정황이 드러났다. 요양원은 여러 가족들로부터 추가 관리비를 받고 있었다. 그 돈으로 환자들을 약물로 조용히 만들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었다. 정수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민수와 은희도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공범으로 간주되었다. 알고도 방치했고 돈까지 지불했으니 공범입니다. 검사가 말했다.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요양원 원장과 간호사 3명 그리고 내 자식들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내입니다. 48해를 함께 산 아내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CCTV 영상이 법정에 상영되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다. 화면 속에서 정수기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저는 아내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들이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 아내는 매주 새로운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보호자도 아니었고 면회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인들, 즉 증인의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민수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엄마를 내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돌볼 형편이 안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학대를 묵인했다는 말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폭행당하고 약물에 중독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민수가 변명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민수는 요양원을 월 2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돈의 용도를 알고 있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조용하게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수면제를 주고 방에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엄마를 직접 돌볼 수가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은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요양원 원장도 증인석에 섰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조직적인 확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장부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특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십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 돈은 직원들에게 분배되었고 일부는 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 횡령이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 사이 나는 정수기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우령진을 만나고 시설을 확인하고 다른 가족들의 후기를 조사했다. 정수기는 새로운 곳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약물 투여가 정상화되자 정수기는 가끔 깨어 있었다.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맞죠?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영수야. 판결일이 왔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다른 피해 가족들도 와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오오오는 원장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학대하고 보호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간호사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이 선고되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내 자식들 차례가 왔다. 피고인 민수은희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금무원을 지불하여 학대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나도 요양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속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증거 확보에 협력한 점을 참작한다.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민수와 은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들은 내 자식이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배신한 사람들이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다. 민수가 다가왔다. 아버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 네 엄마한테 해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희도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네 엄마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판결 이후 나는 다른 피해 가족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요양원 인권 보호 모임이라는 이름이었다. 우리는 함께 요양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우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정부는 요양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CCTV 의무 설치, 정기 점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다. 나는 매주 토요일 여전히 정수기를 찾아갔다. 새로운 요양원은 달랐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다. 무엇보다 정수기는 더 이상 새로운 상처를 안고 있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나는 정수기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정수기는 낙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예쁘다. 그녀가 말했다. 오랜만에 듣는 또렷한 말이었다. 그래, 예쁘지. 내가 대답했다. 정수기가 나를 돌아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당신 영수죠? 내 심장이 뛰었다. 그래, 맞아. 내가 영수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알아요. 오늘은 기억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그녀는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픈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정수기는 내 뺨을 만졌다.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잠시 후 정수기는 다시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는 슬펐지만 괜찮았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다시 만났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겨울이 왔다. 나는 그 붉은 목도리를 꺼냈다. 오래되고 바랜 목도리. 정수기가 결혼식 날 두르고 있던 그 목도리. 나는 그것을 들고 요양원에 갔다. 정수가, 이거 기억나? 내가 목도리를 보여줬다. 정수기는 목도리를 만졌다. 이거 예쁘네요. 네가 결혼식 날 두르고 있던 거야. 기억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결혼식 언제 하는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벌써 했어. 48해 전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응, 그렇게 오래됐어. 나는 목도리를 그녀의 어깨에 두르며 말했다. 이거 두르면
따뜻해. 추운 겨울이야. 정숙이는 목도리를 만지며 미소 지었다. 따뜻하네요.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남편이야. 나, 영수. 내가 정정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녀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수와 은희는 가끔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들은 엄마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균열은 조금씩 메워졌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 해졌다. 민수는 매주 토요일 나와 함께 요양원에 가기 시작했다. 은희는 평일에 한 번씩 들렀다. 그들은 엄마에게 말을 걸고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줬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한참을 묵지받아 대답했다. 속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네 엄마한테 하는 거고 네 자신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아이들한테도 하는 거야. 똑같은 일이 너희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게 무엇인지. 우리 모임은 점점 커졌다. 요양원 학대 피해 가족들이 계속 합류했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법이 바뀌었다. 요양원 인권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요양원 내 CCTV 실시간 열람 제도, 보호자 상시 명예 허용, 학대 신고 의무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 우리가 겪은 고통이 법이 되었다. 나는 여러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다. 어르신들은 환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존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저희도 힘듭니다. 환자는 많고 급여는 적고. 한 간호사가 말했다.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처우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들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그들도 피해자였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학대를 조장했다. 변화는 느렸지만 확실했다. 1년 후 요양원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 나쁜 신호가 아니었다. 숨겨졌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적발된 요양원들은 폐쇄되거나 개선되었다. 나는 어느 날 신문을 보고 울었다. 요양원 학대 30% 감소라는 기사였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은희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아버지, 이거 엄마가 옛날에 쓴 편지예요.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정수기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영수에게.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것은 우리 결혼 10주년에 정수기가 쓴 편지였다.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웃었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앞으로도 쭉 함께 늙어가요. 우리 손을 놓지 말아요. 서로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약속했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기로. 손을 놓지 않기로. 그런데 나는 그 약속을 지켰을까? 정수기가 요양원에 있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을 놨던 것은 아닐까? 아니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놓지 않았어. 끝까지 붙잡았어. 그렇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찾았고 싸웠고 이겼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요양원에 갔다. 정수기에게 읽어줬다. 이거 기억나? 네가 쓴 편지야. 정수기는 귀 기울여 들었다.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들었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정수기의 손을 잡았다. 나 약속 지켰어. 너를 지켰어. 늦었지만 결국 지켰어. 정수기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나에게 한 것인지 누구에게 한 것인진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번째 겨울이 왔다. 나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정수기를 찾아갔다. 어느 날 정수기가 노래를 흥얼거렸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였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그리운지. 나는 함께 따라 불렸다. 그대 하나만을 사랑한 이 마음을. 우리는 함께 노래했다. 정수기는 가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기억했다. 우리는 어긋난 가사로 노래를 불렀고 함께 웃었다. 그날 정수기가 말했다. 행복해요. 나는 놀랐다. 뭐가 행복해? 지금.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이 행복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행복해. 우리는 치매를 이겨낼 수 없었다. 학대의 상처도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있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민수와 은희는 변했다. 그들은 매주 함께 요양원에 왔고 엄마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노래를 불러줬다. 정수기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가 말했다. 정수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쁘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 함께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 봄이 왔다. 요양원 정원에 개나리가 피었다. 나는 정수기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을 거닐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비쳤다. 날씨 좋지? 내가 말했다.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정수기가 갑자기 말했다. 꽃이 예뻐요. 응, 예쁘지? 개나리야. 개나리. 그녀가 따라 말했다. 우리 집에도 있었나요? 응, 있었어. 마당에 개나리 나무가 있었지. 넌 봄마다 개나리 꽃으로 화전을 만들었어. 정수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화전, 맛있었나요? 응, 아주 맛있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바람이 불어 정수기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정리해줬다. 고마워요. 정수기가 말했다. 뭐가 고마워? 다 고마워요. 이렇게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네가 있어줘서.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정수기가 고맙다고 했다. 누구한테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 나한테 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떠무른 말인지.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기억도, 시간도, 건강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함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이 되었다. 대한민국 요양원 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했다. 회원이 5천 명이 넘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언론도 계속 관심을 가졌다. 우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봤고 공감했고 함께 분노했다. 변화는 계속되었다. 나는 강연을 다니며 우리 이야기를 했다. 대학교, 요양원, 공무원 교육에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물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제 할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더 자주 찾아뵙기로 했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날 한 요양보호사가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의 이야기 덕분에 제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위로받았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시 토요일 오후 나는 붉은 목도리를 가져갔다. 정수기에게 보여줬다. 이거 기억나? 그녀는 목도리를 만졌다. 예쁘네요. 우리 결혼식 날 네가 두르던 거야. 정수기는 잠시 목도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식... 그녀가 중얼거렸다. 당신 영수? 그래, 맞아. 나 영수야. 기억나?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조금.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다 잊어서. 아니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안아보는지 모르겠다. 그날 저녁 나는 목도리를 창틀에 걸어주었다. 이거 여기 걸어둘게. 우리 약속의 상징으로. 정수기는 목도리를 바라보았다. 약속. 우리 약속. 끝까지 함께 있기로 한 약속. 목도리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발엔 붉은색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었고 약속이었고 투쟁의 증거였다. 나는 매주 그 목도리를 보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정수기 곁에 있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다. 정수기의 상태는 좋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았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어떤 날은 나를 알아보고 어떤 날은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나는 모든 날을 받아들였다. 우리 모임은 계속 성장했다. 이제는 정보와 협력하는 단체가 되었다. 요양원 제도 개선에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나아졌다. 민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다. 노인 돌봄 서비스 회사였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선택을 지지했다. 은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엄마를 제대로 돌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돌보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늦었지만 그들은 변하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나는 정수기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은 목도리는 여전히 창틀에 걸려 있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 눈이 와요. 정수기가 말했다. 눈이 오네. 예뻐요. 그래, 예뻐. 우리는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수기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는 함께 있었다. 기억이 사라지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것이 사랑이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나는 정수기의 이름을 불렀다. 정수가. 그녀가 대답했다. 네. 누구에게 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목도리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창밖에 눈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이야기는 슬프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드러난다. 사랑하면 함께할 수 있다. 싸우면 세상은 변한다. 목도리는 바람에 살랑 흔들렸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마치 말하는 것처럼. 잘했어요. 계속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정수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매일, 매주, 매년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기억이 사라지고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48회 전 우리가 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수기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우리의 노래였다. 가사는 엉망이었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다. 나는 함께 따라 불렀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다. 목도리가 우리를 감싸고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약속이 우리를 지켰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